한국에 처음 온 정교회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요. 원나라의 수도에 정교회 사제들과 선교사들도 활동을 했는데, 이때 고려의 그 왕족들, 왕자들이 볼모로 원에 잡혀갔을 때 이때 정교회 사제들과 접촉했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조선 영조 때에 이르러서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신단들이 청나라에 와 있던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1884년에 조선과 그 러시아가 국교를 맺으면서 러시아 공사관이 한국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공사관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이 설치되니까 여기에 러시아 군인들하고 러시아 관료들, 외교관들이 이제 이곳으로 입국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정교회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정교회 사제들도 빨리 보내달라,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 요청을 해서 1890년대 말에 정교회 성직자들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문제는 바로 이곳이 이제 6.25 전쟁 때 아마 인민군들이 여기 주둔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하고 유엔군이 서울 수복하는 과정에서 인민군들이 기지로 쓰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했거든요. 그 러시아 공사관 인근에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 초소를 만들고 최초의 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선교를 막 개시하려고 하는데, 한국계 러시아 여인인데 정길당이라는 여자가 힘쓰는 사람들을 딱 거느리고 다니면서 충청도 일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이걸 정길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조선 관내에 있었던 모든 러시아 관계자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일제강점기 동안에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정교회에 또 발목을 잡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 네, 볼셰비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조선의 선교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바로 한국전쟁 때 그리스가 파병이 됩니다. 그리스에서 안드레아스라는 신부가 종군 사제로 한국에 파견이 됩니다. 병사들이 월급에서 매달 1달러씩 각출해서 재건 기금으로 또 헌금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 병사들하고 한국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50년대의 모습입니다. 이 지금부터 좀 예민합니다. 예민한 주제를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그동안 우리가 진짜 우리가 2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지금 훑어봤는데, 이제 우리는 한 120년에 달하는 한국에서의 정교회 역사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정교회는 그 한국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사실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고색창년한 역사가 있습니다. 카톨릭,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지류로 흘러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이것이 한국의 서방교회 전통이고요. 동방교회 전통은 비잔틴 양식의 독보적인 초대교회 전승과 세계교회 한 축을 형성하면서 한국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정교회는 우리나라로 처음 조촉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그 원나라가 굉장히 그 서구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개방적이었잖아요. 리부르크라든가 이런 서방교회 그 화절단들도 원나라를 방문했고, 정교회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수도에 정교회 사제들과 선교사들도 활동을 했는데, 이때 고려의 그 왕족들, 왕자들이 볼모로 원에 잡혀갔을 때 이때 정교회 사제들과 접촉했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 영조 때에 이르러서 이제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신단들이 또 청나라에 와 있던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이때 그 정교회 사제들을 이때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조선 기록에 대비달자 이렇게 씁니다. 대비가 뭐냐면은 코가 크다는 뜻입니다. 달자는 이제 오랑캐를 뜻하는 건데, 코가 큰 오랑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과 조선 사신들이 서로 그 거울이라든가 이런 동전이라든가 이런 기념품들을 주고받았고, 인삼 이런 것들도 조선 사신들이 정교회 사제들에게 전달했다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 영조 때 이런 접촉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 거는 1884년에 한러 조로 조약, 조선과 그 러시아가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 러시아 공사관이 한국에 만들어지게 되면서입니다. 이게 1900년에 장로교 선교사 게일이 서울 지도를 그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900년이니까 지금부터 125년 전 지도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 보이는 게 돈위문이에요. 성곽길 따라 쭉 내려오면 소위문이라고 있어요. 이 소위문이 서서문. 그다음에 경희궁 보이죠? 그 경희궁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경운궁이라고 있어요. 경운궁이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옛날 덕수궁 원래 이름이 경궁이었어요. 근데 경궁 왼쪽으로 보시면은 박스로 된 건물들이 몇 개 보이는데 관미라고 보이는 건물이 보이죠? 그게 관미라고 읽으면 안 되고 미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미관이 뭐냐면 미국 공사관이에요. 그 옆에 보이는 박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게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 건너편 길 건너편에 보면은 박스형으로 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리화학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레배당. 예, 여기 정동제일교회. 요게 배제학당. 예, 여기가 정동 일대 정동길이에요. 지금도 이 정동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덕수궁, 여기가 덕수궁 돌담길이고 여기가 대한문.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아관이에요. 1896년에 을미사변 직후에 경복궁에 유폐돼 있던 고정이 러시아 공사관 웨베르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아간 파천, 유명하죠. 그 아간 파천의 현장이 저기입니다. 저기에 고종이 피신해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친일 김홍집 내각을 폐하고 새 내각을 꾸린 이후에 바로 여기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곳도 바로 아관.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에서 그 아자. 그래서 아관. 그래서 지금도 아간 러시아 공사관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복궁도 내려다 보이고 서울 남산 종로 일대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 정동의 언덕 위에 아주 오만한 자태를 자랑하면서 궁전처럼 지어진 덕수궁의 최초의 그 서양식 건물인 중명전이라든가 석조전, 서거당 이런 것들을 건축하고 또 독립문도 건축했던 사바진이라는 러시아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패권을 이 정동에서 과시하던 그런 건물이 러시아 공사관이었다. 근데 러시아 공사관이 설치되니까 여기에 러시아 군인들하고 러시아 관료들, 외교관들이 이제 이곳으로 입국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정교회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러시아 제국이니까. 그래서 정교회 사제들도 빨리 보내달라.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 요청을 해서 1890년대 말에 정교회 성직자들이 들어오고요. 1900년부터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 이때 요 사진을 찍었을 때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손탁 호텔. 지금 이화 학당 자리가 원래 손탁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손탁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던 호텔인데 이 손탁 호텔이 서울의 최초의 서양식 호텔입니다. 그 정동에 세워졌던 손탁 호텔 발코니에서 아마 옥상쯤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덕 위에 정상에 있는 요 건물이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여기 아마 러시아 공사관 진입하는 대문 같고요. 여기가 이제 미 국장로교 선교사들의 저택들입니다. 마펫을 살았거나 했던 언더우드 집도 이쪽에 있어요. 미 장로회 선교 기지랑 또 붙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더 가까이서 찍은 러시아 공사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예, 이런 게 정동에 있었어요. 요거는 지금의 경향신문사 옛날 MBC 방송국 있던 그 위치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정동 일대에서 가장 랜드마크 프랑스 공사관과 더불어서 가장 랜드마크가 됐던 건물인데 문제는 바로 이곳이 이제 6.25 전쟁 때 아마 인민군들이 여기 주둔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하고 유엔군이 서울 수복하는 과정에서 인민군들이 기지로 쓰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했거든요. 그때 포격을 당해서 박살을 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앞서 봤던 이 사진들 이런 모습인데 옛날 모습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이렇게 탑 신부만 남고 일부 건물 본체는 뼈다구만 남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한국 전쟁 이제 서울 수복 직후에 피난민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무주공산이 되니까 여기저기 건물 잔해들을 가져와서 판자촌이 형성이 돼. 지금 러시아 공사관 터에 가면은 탑 신부만 남아 있습니다. 가지고 그 과거에 그 러시아 제국의 영화를 일부 탑신만이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탑신부 아래쪽에 보이는 요 건물 여기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경향신문사 이쪽 그 문화센터 이쪽에서 내가 찍은 건데 이 정동 일대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걸 보죠. 그 러시아 공사관 바로 인근 옆에 경향신문사 문화센터 옛날에 있었던 그쪽 언저리였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러시아 공사관 인근에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 초소를 만들고 최초의 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러시아 선교사 크리산프 세콥스키라는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한국에 왔던 러시아 정교회 사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당 건축 준비를 해가지고 1903년에 성 니콜라스 성당을 정동에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일제강점기 때 성 니콜라스 성당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원래 굉장히 규모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웅장한 러시아 우리 그 모스크바에 있는 성당들처럼 큰 웅장한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조선에 이런 성당을 짓겠다 해서 조감도예요. 뭐 재정적인 비용 부담이 있었는지 나중에 아까 사진에서 봤던 요 조금 더 규모가 축소된 성 니콜라스 성당이 건축이 됩니다. 약간 돔형의 그 종탑이 옆에 측면에 세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요것도 아마 그 해방 직후까지 남아 있을 때 성당의 모습을 찍은 옛날 사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선교를 막 개시하려고 하는데 요때 1900년부터 개시를 해서 1901년에 그때 1900년대 초가 이제 그 조선 정부의 그 국권이 쇠락해져서 이제 서구 열강과 일제에서 이제 국권이 막 유린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공권력이 약화돼 있어. 특히 지방 황해도라든가 충청도 일대 공권력이 엄청 약화돼 있었어요. 190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황해도에서는 그 천주교인들이 성당 짓는다고 일반인들한테 세금 걷고 다니면서 돈 안 내고 협조를 안 하면은 구타하고 금전을 괄취하고 이런 일들이 1900년대 초반에 한 3년에 걸쳐서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을 해서 교환이라 그러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계 러시아 여인인데 정길당이라는 여자가 양규태, 안종학 등의 한국인 어깨들 있잖아요. 주먹 힘 쓰는 사람들을 딱 거느리고 다니면서 충청도 일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체벌을 하고 마치 그러니까 그 사또가 고을 사또가 있는데 사또 대신에 사또 역할을 하고 돌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정길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길당이라는 여자가 이제 충청도에서 막 교회 세력을 등에 업고 행패를 부렸다 해가지고 그걸 교패라 그래. 교패. 이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천주교나 정교회가 강력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외교력과 군사력을 등에 업고 조선의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던 이런 사건들이 이 황해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의 어떤 그 국권을 이제 러시아도 언젠가는 피탈해야겠다라는 야욕을 부리고 있었는데 1904년에 마침내 조선에서의 패권을 놓고 큰 사건이 일어나죠. 러일 전쟁. 조선에 대한 마지막 극동에 남아 있는 마지막 식민지를 놓고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뭐 이제 이런 곳 세계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던 중에 당시 19세기 중반에 미국으로부터 문호를 열고 빠르게 근대화에 착수해서 성공했던 아시아 신흥 제국 일본이 러시아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한반도라는 그 극동의 마지막 남은 어떤 비스켓입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그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일본이 왜 저러냐, 청나라 싸워서 이겼다고 지금 기고만장했는데 쟤네도 이제 오래 못 가겠다 하면서 다들 팔짱 끼고 구경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을 견제할 만한 어떠한 열강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패퇴하고 떠나면서 조선 관내에 있었던 모든 러시아 관계자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 정교회 역사에서 아주 그 타격이 컸어요. 그리고 1년쯤 후에 1906년에 다시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입국할 수 있게 돼서 1906년에 또 입국을 하는데 몇 년 후에 이제 한일 강점이 되는 거야. 한일 병합이 되니까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한반도 내에서 점점 뭐라고 해요?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일 강점 직후 1912년에 한국인 첫 정교회 사제인 강탁이라는 신부가 배출이 됩니다. 한국인 사제가 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사제가 그 사이에 이제 한 3명 정도 일제강점기 배출이 돼요. 강탁, 김희준, 김의한. 어떻게든 일제강점기 동안에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정교회에 또 발목을 잡는 사건이 일어나. 바로 이 사건. 네, 네, 볼셰비키. 이제 러시아 제국의 어떤 패권을 등에 업고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아시아 지역 극동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던 차에 너무 러일 전쟁의 패퇴로 인해서 국력이 쇠락해진 러시아 제국이 결국 내치를 실패해서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의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고 마침내 볼셰비키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조선의 선교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매우 외환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파벨 이바노프스키 신부가 또 한국에 방문해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다시 철수를 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아있던 강탁, 김희준, 김희한 신부 같은 분들이 그나마 있는 종교의 신자들을 이제 다독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강탁, 김희준은 고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정교회를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있던 김희한 신부가 해방을 맞았어요.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 교국도 개설되고 47년도에 이제 사제 서풍을 받는데, 그 전에 부재였던 것 같아요. 47년도에 사제 되자마자 3년 후에 또 유교 전쟁으로 납북이 됩니다. 특간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교회 얘기 들으면 되게 애잔하죠. 한국에서 뭐 제대로 좀 일이 안 풀려. 그래서 이 김희한 알렉시오 신부가 납북돼서 이제 지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나마 교회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파주 용미리에 가면 정교회 공원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그 정교회 그 해방 직후에 사제였던 이 알렉시오 신부님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정교회는 성상을 잘 안 만드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또 파주에 가면은 순교자의 비석이 하나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교회가 이렇게 오랜 그 순환을 겪게 되는데, 마른 땅의 단비처럼 이제 한국 정교회가 다시금 도약하고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한국 전쟁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병주고 약주고 한 거야. 이 한국인 사제는 잡혀가서 이제 처형당했는데, 납북돼서 바로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잖아요. 바로 유엔군에 참전한 여러 대한민국의 동맹국 중에 지중해에서 온 국가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그리스가 또 파병이 됩니다. 그리스에서 안드레아스라는 신부가 종군 사제로 한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러시아 정교회 영향권 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일본 정교회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교회도 러시아 관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교구 관할이었어요, 조선 정교회가.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리스 사제가 와서 이제 한국 정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야. 또 러시아는 게다가 소련이었잖아요. 반공적 분위기 때문에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러시아 정교회와 관계하는 거는 레드 컴플렉스로 도저히 유지되기 어렵고,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한국 정교회를 이제 관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교회가 계속 한국에서의 그 정교회 관할권을 계속 주장하려고 했는데, 또 한국 정교회 신자들과 이런 교회 관계자들이 또 항일적이에요. 일본 교회 꺼져라 해가지고 이제 일본 정교회도 러시아 관할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와 일본 정교회의 영향권이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계기로 완전 차단되고 그리스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스 신부가 열심히 이렇게 사목 활동을 하면서 정동에 있었던 옛날 성 니콜라스 성당 부지를 정비하고 무너진 성당을 재건하고, 한국이 참전한 그리스 병사들이 매주 이제 정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병사들이 월급에서 매달 1달러씩 각출해서 재건 기금으로 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 때 세워진 종탑의 종이 2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때 그 그리스 정교회 병사들이 모아준 돈으로 종이 또 3개가 더 기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포의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가면 종이 5개가 있는데, 종 2개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만들었던 종이고 3개는 그리스 정교회. 이러면서 그리스 정교회와의 관계가 한국 전쟁을 계기로 형성이 됐다. 이게 그리스 병사들하고 한국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50년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모든 장면들의 정교회가 또 다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이제 정교회를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그 신자들 중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 문희춘이라는 사람을 선발해서 1954년에 일본 도쿄, 이때는 또 일본에 가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일본 도쿄 주교부에 가서 정교회 사제 서품을 1954년도에 받고, 보리스 문희춘 신부가 한국 신부로서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알렉시오 김의한 신부가 납북된 이후로 빠르게 한국인 신부가 배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온 최초의 이제 주교가 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가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이제 그리스에서 온 대주교, 또 일본에서 사제 소품 받은 문희춘 신부가 1950년대에 한국 정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소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동에 있던 재산을 한국 정부가 이거 적산이다 해가지고 국고에 편입시키려고 할 때 이 재산을 지키기는데 이 문희춘 신부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동 땅을 회수를 해요. 우리 감리교 신학교 같은 경우도 일본 일제 말기에 그 교사 연성소라고 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교육시키는 교육시설로 일본 총독부가 썼거든요.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이거 일본이 쓰던 교육시설이네 하고 적산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 신학교 캠퍼스 안에서 최초의 육군사관학교인 군사영어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군사시설로 미군정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양주삼 목사가 그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감리교 거니까 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도. 정교회도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에 있던 성 니콜라스 성당 부지를 되찾는 일에도 애를 썼고 마침내 그 땅을 이제 점유를 하다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퇴락하고 했기 때문에 68년도에 이 정동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경향신문사 문화센터 그 옛날 난타 공연하던 데 있잖아요. 그쪽 이제 매각을 하고 땅을 판 다음에 그 약간 서울 외곽이었던 당시로서는 마포, 아현동, 애호계로 이전을 합니다. 애호계역 바로 옆이에요. 서부지방법원 바로 옆입니다. 정교의 재산을 지키고 이제 그 마포로 이전하는 일도 이 문희춘 신부가 주도를 했고 한국 교회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일본 교회와도 관계를 절연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세계 정교회와의 관계성을 다시금 수립해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주교청 여기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1956년도에 세계 총대 주교청 산하 교구 중에 뉴질랜드 대교구가 있었는데 뉴질랜드 대교구 관할 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정교회가 참 파란만장합니다. 56년도에 미국 대교구에 먼저 들어갔다가 뉴질랜드로 넘겨져 토스가 됐다가 1993년도에 비로소 세계 대총대 주교청에서 한국 대교구 설립을 결정합니다. 2004년에 비로소 바로톨로메오스 1세 대주교가 이제 2004년에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주교청 산하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설립을 마침내 결정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정교회도 이제 세계 교회와의 관계를 정비하죠. 1961년 WCC 제3차 뉴델리 총회에서 정교회 여러 그 세계 정교회들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에 대거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정교회가 함께 개신교와 함께 형제 교회로서의 파트너십을 60년대부터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과정에서 2004년도에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주교청에서 인준한 한국 정교회 대교구가 결정이 되고요. 초대 교구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티리오스 대주교가 한국 대교구의 첫 초대 대주교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2대 대주교로서 암브로시오스. 그래서 한국 명의 조성암이에요. 지금까지 한 30년째 지금 아마 한국 대교구의 대주교로 활동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국 정교회 본산 성 니콜라스 대성당입니다. 이 60년대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리스 정교회가 직접 설계와 준공 절차를 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의 건축 방식과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재료, 건축 자재, 건축 공법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한국 교회사의 아주 기념비적인 교회 건축으로서 60년대 마포에 지어졌습니다. 요게 지금 마포 애호개역 인근에 하늘에서 찍은 정교회 모습이에요. 여기 마포대로가 왼쪽에 보이고 빌딩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회가 보이고 여기 일대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장로교도 있고 뭐 많은데 여기 이제 한국 정교회 대교구 얼소더스 메트로폴리스 오브 코리아 뭐 이렇게 에큐메니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을 옛날 고대 교회 때부터 썼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정교회가 한국에요. 총 9개의 성당이 있고요. 2개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세는 성공회보다도 더 작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 정교회 대교구 홈페이지 제가 메인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이콘들이 이렇게 정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콘이죠. 이콘. 가톨릭은 성상이 발달해 있는데 정교회는 평면적 이콘 예술이 발달해 있어요. 그 이콘의 그 하나의 화법이라든가 표현 기법이 예술적 차원이 아니고 그냥 신학적 차원으로 다 신학적 이유를 가지고 저런 표현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교회에는 이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불교 탱화 느낌도 좀 나요. 우리 그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 사방으로 이렇게 벽에 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탱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렇게 그림으로 인지할 수 있게 계도를 해놨는데 여기 정교회는 이미지 이콘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내하는 복음의 해설집 같은 신학 서적을 그림으로 그렸다. 말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신학을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한국 정교회 그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시면 정교회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지금 한국 정교회는 그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암브로시우스 조선한 대주교가 NCCK 역사상 첫 정교회 회장으로 정교회 출신 회장으로 NCCK 회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저기 마포 성 니콜라스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콘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 이콘들도 한국의 그리스인가요? 저 미국의 정교회 화가들이 와가지고 직접 다 그려준 역화들입니다. 와.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지중해 그리스 발칸반도의 어느 성당에 와 있는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당이고요. 저기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전면에 있는데 마리아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이 짙은 갈색입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의 피부색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뭐 다 얼굴이 짙은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구현하고 표현하는 이콘 신학의 아주 정수를 한국 마포 성 니콜라스 성당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작년에 우리 제 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정교회 신자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 책상에 송화가 있더래요. 가지고 야 그거 이콜인데 선생님 정교회 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정교회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러더래요.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작년에 딸하고 그 딸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세계 음식 축제를 하는데 놀러 오렴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정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인가 세계 음식 페스티벌 합니다. 정교회 신자들이 국내에 많거든요. 뭐 불가리아, 그리스, 미국에서 온 정교회 신자들도 있고 뭐 많아요. 러시아에서 온 정교회 신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자국의 전통 음식들을 해와가지고 세계 음식 축제를 합니다. 뭐 이런 행사도 하고요. 또 정교회 외국인 신자들이 김치 만들기 뭐 이런 김장 같은 것도 같이 하는 다국적 다문화적인 정체성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님 강연 학들은 어떤 장면 사진인데 그 밑에 있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정교회 네.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리스어 말하기 대회도 하더라고요. 요즘 그리스어를 한국인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서 말하기 대회를 정교회에서 또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아주 신선한 모습입니다. 정교회 신자의 결혼식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색적이죠. 네. 정교회 사제가 진매를 하고 아마 결혼식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본래 그 성사를 치르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기 파주에 가면요. 파주 용미리 정교회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교회 아까 말씀드린 정교회 대주교님, 그다음에 문희춘 보리스 신부님 이런 분들의 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정교회 신자들이 별세하면 파주에 이 공원묘지에 많이 묻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제가 가봤는데 안에 가보면요. 이 정교회 십자가가 많이 장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정교회 십자가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독특한 모양의 정교회 십자가들이 막 있고 이렇게 여기 용미리 묘지에 가면은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동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느낌. 여기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교회가 지금 한국 정교회가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정교회가 지금 신학대학이 없어요. 예, 지금 한국 정교회 대교구 안에 신학원이 있어요. 신학원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학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신학 커리큘럼을 가지고 사제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을 하는 그런 신학원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교회 대교구 안에 정교회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교회 신학의 전통을 소개하는 여러 정교회 서적들을 번역해서 왕성하게 소개하고 있는. 마포에 가시면 정교회 출판사도 있고 정교회 출판사에서 간행한 책들을 모아놓은 북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셔서 정교회 책들도 보시고 커피도 마시고 여기 성당도 둘러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각 지역의 또 정교회 성당들 몇 가지 제가 리서치해서 맨 윗줄 왼쪽부터 인천 정교회, 그다음에 옆에 흰색 그 바탕에 하늘색 지붕, 저기 울산입니다. 안 봤죠? 아까 결혼식했던 사진이 울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서울의 정교회 이 성당이 세워지기 전에 그 인천하고 울산에도 이제 정교회가 일찍 세워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온 선박 그 해운업 관계자들이 울산하고 인천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스가 선박 강국이잖아요. 그리스의 조선업자들이 많이 울산에도 오고 또 해운업 관계자들이 인천에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정교회 아주 오래된 성당들이 인천하고 울산에 이렇게 생겼던 연유가 여기 있어요. 울산에서 그리스 선박 회사의 발주를 받아가지고 건조한 선박을 출항을 할 때 배를 바다에 띄울 때 그리스 사람들 관습이 뭐냐면 배를 바다에 띄우기 전에 정교회 주교님이나 사제가 와서 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 바다에 띄우는 행사 때 꼭 그 정교회 대주교님이 와가지고 축복식을 하셔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 그 인천하고 울산이 아주 정교회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윗줄에 세 번째 있는 게 춘천 정교회고요. 아래쪽이 부산 정교회, 아랫줄에 왼쪽에 중간에 있는 게 양구에 또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 군인들이 양구에 좀 주둔했었던 것 같아요. 춘천하고 양구에. 그러니까 춘천 정교회도 있고 양구 정교회도 있고 이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에도 정교회가 저렇게 큰 게 있어요. 한국의 정교회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좀 예민합니다. 예민한 주제를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2018년부터 정교회가 큰 사단이 납니다. 2018년에 콘스탄티노플 정교회가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독립교회로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꾸 서방 나토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서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되게 불편해했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주교청에서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독립교회로 인정하면서 러시아 정교회와 손절을 시키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그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청의 개입에 반발해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과의 단절을 결의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랑 콘스탄티노플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호적 관계를 절단을 낸 거예요. 2018년에. 이게 세계 종교의 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2018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때 대한민국에도 러시아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은 한국 정교회와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청과 단절을 한 러시아 모스크바 총대 교구에서 한국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이제 관리하겠어 이러면서 모스크바에서 직접 사제들을 파송합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에 2018년부터 러시아 정교회 대한교구가 설정이 됩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대한교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최근 사진인데 이거는 왼쪽에 미사 드리는 모습이 이 장소가 어딘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삼각지 용산 대통령실 그 국방부 건물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삼각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삼각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각지역에 서울 대성당이 있는데 대성당이 아니고 상가 안에 있어요. 상가 안에. 상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러시아 정교회가요. 60 그리스 정교회가 정동에 있는 땅을 회수를 해서 이제 그걸 매각하고 마포로 옮겼잖아요. 러시아랑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수교를 맺고 나서 러시아 대사관이 우리 서울에 유치가 되고 이제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정교회에다가 니네들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마포의 니콜라스 대성당 땅이 옛날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운 땅이니까
그 음. 러시아 정교의 땅을 팔아가지고 니들이 옮긴 거니까 그 땅 내놔. 그때부터 솔직히 좀 감정 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2018년에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독립교구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청이 인준을 하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반발해서 한국에 독자적인 사제들을 파견해서 이제 한국에는 한국 정교회가 있는데 한국 간의 두 정교회가 이제 공존하게 되는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정교회 대교구가 있고 요거는 정교회 대한교구. 그래서 지금 또 현재 러시아 정교회 세력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러시아인들과 또 한국인 신자들을 또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요 분이 테오판 대주교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사할린이라고 있잖아요. 사할린의 고려인 대주교입니다. 테오파니스 김 대주교. 이 사람이 외모는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러시아 사람이에요. 까레이스키 고려인이고 고려인으로서 정교회 사제가 되어서 한국에 2018년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정교회 대한교구 대주교 테오파니스 김 대주교. 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실무하고 있습니다. 요건 러시아 아예 여기서 대놓고 제가 홈페이지도 찾아가 봤어요. 러시아 정교회 대한교구 홈페이지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가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한국에서 미사 보는 모습이고 재밌는 게 러시아 정교회 대한교구는 NCCK 가입은 안 돼 있어요. 그 한국 정교회가 가입돼 있으니까 아마 러시아 정교회 대교구가 한국 정교회에 가입이 된다. NCCK 가입하고자 한다. 그럼 한국 정교회랑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NCCK는 한국 정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러시아 정교회 대한교구는 또 이렇게 한국의 다른 종교들하고 이렇게 교류 활동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테오파니스 김 대주교가 원불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도 교류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다른 타 종교 이웃 종교들과의 만남을 하는 거를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최초의 성당은 재밌는 게 강원도 삼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런가 하면은 제가 네. 보기에는 그 강원도 동해시 그 동해항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 카페리오가 취항을 했어요. 일본의 그 도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 항하고 블라디보스톡 이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항 이 세 항구가 연결되는 항로가 취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인들이 동해항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해 삼척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엄청 거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삼척에 첫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생긴 거예요. 엄청 강원도 삼척 근덕 용화면 완전 시골인데 시골에 이렇게 성 안나 성당이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최근 2022년도 글도 검색해 보니까 한국 정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2018년도 이후로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각 세계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각 지역에서 각 지역별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정교회의 어떤 평화로운 공전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모스크바 총대 주교청이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뭐 북미 다 아시아 이런 데들을 패권적으로 교세 침투를 하는 것. 침투라 그러면 또 러시아 종교회가 좀 나빠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쪽 그 세계 종교회 입장에서 보기에는 러시아 종교회가 세계 종교회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자치적 관할권을 교란하면서 한국에는 한국 종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 종교회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한다. 그 아프리카도 지금 이러고 있다 하면서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가 올린 글을 제가 하나 캡처한 건데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범슬라브주의 획책과 제3의 로마 이론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들은 러시아 정교회의 그 패권적인 무도한 뭐 행태다. 유감을 느낀다. 뭐 이런 담화를 쓴 거를 이제 한국 정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번역해서 게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교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교구 관할권에 있어서도 전쟁 중이다.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에도 정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2001년하고 2002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이제 소련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한 직후에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선물로 받은 이콘, 러시아 정교회 성당의 어떤 예술성에 김정일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김정일이 저도 평양에 가면 정교회 성당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허일진 조선 정교회 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조선 정교회 위원회라는 게 창립이 됩니다. 2002년 우리 월드컵 했을 때 그 직후에 북한인 4명이 선발돼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정교회 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유학하고 와서 정교회 사제 서품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북한에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교회 성당을 건축하시 2006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이 정교회 성당을 정백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게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주교청 산하 한국대교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연동이 돼가지고 형식상 한반도에 있는 모든 정교회를 한국 정교회 교구 관할하에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 땅이니까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 주교청 산하 한국대교구의 영토도 북한인 거예요. 관할권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 교구로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뭐 주장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 종교와의 깊은 관련성 속에서 지금 한국인 사제 라관철 요한, 김회일 표토르, 캉 바실리 세 사제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정교회 사제로서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정교회가 있다. 뭐 지금 아무튼 간에 여긴 실제적으로 러시아 정교회 관할 관계성이 깊은데 한국 정교회 대교구에서 관할하는 지역도 북한 지역이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 정교회 십자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정교회 십자가 독특하게 생겼어요.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의 십자가랑 좀 달리 좀 모양이 가로대가 3개예요. 개신교는 가로대가 예수님의 양팔만 딱 있잖아요. 여기는 가로대가 3개인데 중앙에 있는 가로대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힌 양팔을 상징하는데 상단에 있는 가로대는 그리스어로 쓰여졌던 영광의 왕 빌라도가 이제 써서 붙였던 유대의 왕을 이제 영광의 왕으로 이제 다시금 상징적으로 거기다 새겨놓은 것. 그다음에 하단이 재밌어요. 하단의 가로대가요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 양편에 죄수도 사형수가 같이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갔고 나는 예수님 앞에 참회하면서 네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아래로 떨어졌고 마지막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한 이는 예수님과 같이 천당으로 부름을 받았다. 뭐 그런 회개를 종용하는 권면하는 가르침을 두 죄수의 상징으로 박아놨다.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발이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교회 십자가는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정교회 세계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십자가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길 건 아니다. 한국의 이런 정교회 전통이 함께 우리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전통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